제가 요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까지는 아닌데 네. 그 극우 유튜버들을 잠잘 때 좀 봤는데 제가 어제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용어를 하나 들었어요. 그 셉셉이라는 말이 있던데 셉셉이 셉셉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셉셉이? 아니 뭐안 모르겠어요. 그쪽은 안 보니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얍삽한 사람을 일컫는 용어 같더라고요. 그 국어 사전에 나온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제 검색을 아니, 해보니까 아니야. 그 얍삽한 사람을 그렇게도 부른다고는 돼 있는데 국어 사전. 그들 세계에서는 셉셉이라는 용어가 왜냐면 요즘 광화문파, 네. 그렇지, 여의도파, 윤석열파, 부산. 한동훈파 이러다 보니까 특히 뭐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할 때 그 셉셉이들이 아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런 신조어다, 창의적인 신조어. 용어 개발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게 네. 이제 그 극우 유튜버의 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커뮤니티의 밈이나 짤문화의 변형입니다.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속력을 다지는 거거든요. 네.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거의 못 알아듣는 외계 언어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이게 하나의 그 공동체 결속의 문화적 자기들끼리 수단이- 형성하는 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도 저기 좌표 찍기란 말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지만은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그 저기 2030 청년들이 모이는 그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매수해야 될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 좋은 의미 하나에 투기니까. 투기니까 네. 네. 그러나 주가 조작하고도 관계돼 있는 건데 이게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지만 여기서 좌표 찍기는 그 회사 주식 왕창사. 이게 좌표 찍기예요. 거기서는 또 그 경제 커뮤니티는 이를 알아듣는다고. 네. 우리하고는 180도 다른 의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만 소통하는 은어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결속시키는데 영향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큰일 났습니다. 학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 그동안 MZ 세대 그 줄임말 네.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 후배들 얘기하는데 이게 뭐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다는데 극우 유튜버들 말들도 또 그러니까, 이제 네. 번역기를 또 틀고 들어야 돼서 그냥 공부가 아직 많이 아니 부족합니다. 더 셉셉이를 열심히 거의 한 공부하겠습니다. 5분마다 한 번씩 셉셉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인가 이게. 아니, 그렇게 이제 흩어졌다 모였다 이제 네.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여하간 누가 봐도 이제 대선의 계절이 돌아오는 징표들이 좀 있는 것이 이게 많은 분들 모르실 겁니다. 자세히 안 보면은 일간지 하단에 광고들을 봤더니 네. 여러 책 광고가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 일면 하단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 광고가 실렸습니다. 드디어 중앙일간지 일면 하단에 제목 네. 정치가 왜 이래? 아예 자기 때문에 그래. 자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왜 정치가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정치하니까 정치가 이렇지. 아니 그 아유. 일간지 하단에 출판사가 냈겠지만 아니, 책 광고 그래도- 나온다. 예. 네. 무슨 기생오래비 같이 아주 이쁘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 저기 띠를 넣어가지고 네. 교보문고에 가면 평대에 아주 쫙 깔려 있어요. 잘 깔려 있어요? 그렇군요. 예. 잘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그 교보문고 정치 그 신간에 평대에 올라오면 이제 대부분 대선 선언이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네. 벌써 일주일 전이에요. 그것도 아마 그 비용 주고 살걸요?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출판사에서? 네. 그러니까 아무데나 깔아주지 않아요. 아니, 로비가 서점에서. 예, 로비가 뭐가 좀 있는데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잘 아무나 안 깔아줘. 나가거나 유명인은 해주고 네. 조금 이제 띄우려고 이제 출판사하고 관계를 봐서 로비가 들어올 때 네. 그럴 땐 좀 이제 일부는 조정이 되고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그 기자들한테 오늘 들었는데 김문수 오, 장관이 네. 자기 무슨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뭐 이런 와중에 무슨 대선 출마냐 생각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끝난 다음에 카메라 빠지고 난 다음에 한 명도 빠짐없이 기자들하고 다 악수를 하면서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하다. 진짜요? 이거 사실상 출마 선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표단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자들은 이미 마음은 조기 대선으로 훌쩍 가 있다. 아니. 뭐 조기 대선, 굴비 대선 관심 없다 하지만 제일 관심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 이제 그 김문수 장관 같은 실제로 그 워딩을 보면은 오늘 했던 얘기 중에서 여러 얘기 중에 제일 핵심적이거든. 자기가 국무회의 참석을 했다면 안 갔잖아요. 예. 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말로 대선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계엄을 뭐 찬성하는 거하고 거리두기는 이거는 국민의힘 누굴 만나도 다 출발점이에요.
대놓고 계엄 찬성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아마도 탄핵을 반대한다는 데선 다 같이 하지만은 계엄에 대해서 말하길 꺼려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벌써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편승하는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벌써부터 이제 본인의 10%대 지지율에서 좀 외연 확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디선가 이 계산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가 복잡합니다. 취재해 보면 김문수로 안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당의 분위기, 대세가 김문수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웃으면서 새로운 세판짜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중도 확장을 좀 해볼까? 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번 대선은 네 글자 대선이에요. 네 글자 대선이다. 네. 내란 심판. 네, 내란 심판 선거예요. 이거는 빼박입니다.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에 대해서 찬동하고 내란 선동을 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표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누구냐면 이상민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다. 네. 네. 김용현하고 태도를 바꿔요. 네,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아마 오늘 뭐 오후에 진행될 그 헌재에서도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네. 경우에도 조금 저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고 오늘 아침 국조에 출석했던 곽종근 사령관만 보더라도 굉장히 세게 강경하게 얘기하잖아요. 말했죠. 그렇지. 강경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그리고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 같이 지금 순장조로 평가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이 되고 싶은 김문수 장관은 옷 바꿔 입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저는 또 이제 홍준표 시장 얘기 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은 그 책을 소개하는 기사의 말미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오는 2월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제목의 또 다른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무슨 꿈이야 대체? 무슨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자주 책이 뭐 국수 마냥 아니, 이 그냥 사람들 쭉쭉 무슨 나오네. 꿈해몽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긴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도대체 무슨 꿈? 하나를 못 이뤘잖아요 지금. 용꿈인 네. 거죠. 예, 도지사도 사실 해, 그렇죠. 국회의원도 해, 예. 시장도 남은 해. 꿈은 하나인 거죠. 네. 대권 꿈을 이제 이루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창원지검에서 수사 조금만 더 속도를 내주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 관련돼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은 대략 알아요.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가 어떤 어떻게 돼 관계였는지, 있는지. 얼마나 네. 깊은 사이였는지. 그렇기 때문에 창원지검이 조금 스텝을 밟아주면 네. 상당히 어려워질 텐데 꿈꾸기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씩 구체화되더라고. 처음에는 명태균 씨 변호인이 네. 방송에 나와서 홍준표 자꾸 입 나불거리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그런 비슷한 말 했죠. 근데 이게 네.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다고. 근데 최근에는 정치자금법을 네.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그 이러면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남상권 변호사한테 상당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를 공개 임박인데 언제 할지는 좀 지켜보겠다. 아, 좀 상황을 보고 하겠다. 근데 지금 네.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여당의 대선 주자는 검찰이 정한다.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를 어디까지 문을 열 건지에 따라서 그게 커트라인이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아니면 그 누구냐 이제 이 커트라인을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서 출마 선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상황까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오늘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면회 명태균 씨를 이제 면회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얘기 전하면서 그 계엄이라는 게 본인한테 쫄아서라고 이제 본인 이런 답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도 나오죠. 그러면서 황금폰도 원래 민주당으로 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뭐 면회 착오로 인해서 일단은 검찰에 제출을 했다. 외장하도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강혜경 씨의 데스크탑이 민주당에 들어가 있고. 아,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야, 이런 어떤 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민주당하고 계속 뭔가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요? 네. 명태균 씨도 명태균 씨 네. 제가 작년에 인터뷰하러 갔을 때 사실은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이 생각이 있다면 나를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그럼 민주당이 왜 당신을 찾아가느냐? 그랬더니 아유 정치 1박 2일 하느냐며 본인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황금폰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거를 내가 어디에 검찰을 줄까 아니면은 민주당에 줄까 뭐 이거를 좀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는 그 윤석열의 운명을 일정 정도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탄핵 또는 이 정권 망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 결과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명태균 자기만 살아남고 뭐 민주당에 다 술술술술 풀면서 자기는 뭐 이를테면은 구속집행 정지 뭐 이런 방식으로 네. 풀려나고 보석으로 풀려나고 뭐 나머지 그 국민의힘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다 포함되는 뭐 어떤 게이트를 만들고 자기는 빠져나온 이런 전략도 구가할 수 있겠죠. 네. 네. 아니 돌이켜 보면은 명태균 씨가 이제 선배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도 그렇고 상당수의 얘기들이 예를 들면 강혜영 씨와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증언도 많았는데 맞아요. 실제로 정치인들과 관련된 지수 상당수는 지금 사후적으로 보면은 사실로 드러난 꽤 많아요. 예, 아니, 예. 무엇보다도 네. 윤석열을 어린 애 취급했단 말이에요. 철 모르고 정치를 모르고 힘만 센 뭐 장님무사라는 표현도 있고 뭐 5살짜리 어린 애 같다는 표현도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엄 사태는 본인의 통찰력이 적중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 위험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윤석열은 혼자 네. 권력을 감당할 위인도 못 되고 도량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건 처음부터 했던 얘기예요, 명태균 씨가.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가지고 네. 더 많은 조언을 했다고는 자기 합리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계엄 사태를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뭐 본인이 원인 제공은 했지만은 결국은 사골 쳤구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네. 권총을 찬 5세 아이라고 했어요. 네.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된 거예요. 이런 건 원래 함부로 어디 가서 우리가 정치 평론할 때는 하지 말라는 언어거든요.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거는 가급적 삼가하라는 건데 명태균 씨는 그걸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적 사고가 네. 현실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본 윤석열은 아니니까 곧 쟤는 무너져. 내부적으로 붕괴할 거야. 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야. 이제 그 자기 충족적인 예언인 거죠. 그리고 헌재 심판정에 나오는 윤석열 측의 대응이라는 게 보면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 헌재 심판정에서 재판관들 8명 앉아 있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이념이나 소신을 버리고 양심을 지켜달라. 이거 지금 사실은 하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아니, 거잖아요. 앞에서 한 네,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그 네. 얘기겠죠. 네, 재판관들한테 한 아니, 얘기죠. 저 네. 매불쇼 하느라고 이걸 못 봤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헌법 재판관들을 매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게 매기는 예, 거죠. 그 예. 이거는 그리고 재판을 받는 어떤 피고의 태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를테면은 정계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런 분들이 이념과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자기들에 대해서 예컨대 파면 결정을 하면 네. 그거는 너희들의 이념이고 소신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복선을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조차도 네. 정치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윤석열 피고에 대해서 변호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란을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합리화를 하고 이 전선에서 살아남겠다. 살아남을 수 있어. 어떤 이상한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계속 교란을 펴고 있어서 진짜 나쁜 태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근데 이제 주요한 장성들 증인신문이라든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신문이 남았는데 일단은 저희 방송 전에 이제 본 상황들은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했는데 딱 이렇게 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문하는 것은 답변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요. 반대로 윤석열 측이 물은 것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 중심으로 답변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야. 이런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인식의 변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12월에 김병주 TV에 이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곽종근 이진우와 지금의 곽종근 이진우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다 보니까 스스로를 재해석하고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잘못했습니다 태도였다고. 그러면서
저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엄에 휩쓸렸게 됐지만은 네. 참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거는 책임져야 된다는 태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마치 폭동도 아니고 뭔가 국헌문란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의사도 네. 없었다는 쪽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이런 주장을 또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폭넓게 허용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헌법재판소는 무슨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증에 대한 부담도 적고 거기에다가 윤석열하고의 어떤 말 맞추기가 어긋났을 때 자칫하면 자기가 책임을 더 뒤집어 쓰면서 저 윤석열이 두려운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 대통령이고 국군 총사령관으로서 두려운 게 아니라 여차하면 저 사람 나한테 책임을 미룰 수도 있겠구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럴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벗어나지 않게 안전한 길을 자꾸 찾다 보니까 말이 바뀌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네.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김용현 공소장만 보더라도 제일 많이 등장한 게 대통령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상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것은 윤석열이다라는 것을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공개된 101쪽의 그 윤석열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건 빼박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끊임없이 헌법재판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요원이었다. 끌어내라고 네. 한 거다. 이렇게 정말 그 희대의 코미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어떤 그 법정에서 자기 문제가 걸리게 되잖아요. 이 범죄자들이. 그러니까 명실상부 죄수의 딜레마에 다 이제 이게 빠지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저는 앞에 오늘 그 국정조사에 출석했던 곽중근 사령관과 오후에 헌재에 출석한 이진우 사령관이 판이하게 좀 다른 달라. 태도를 네, 보이고 맞아요. 있다. 예. 그러니까 곽중근은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양심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전화해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그리고 물론 당일 그 본회의장 주변에 까지 이제 그 진입을 했던 요원들에 대해서도 나오라고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분명히 끌어내라고 한 거다. 네.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네. 끊임없이 호도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특히 이제 임종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곽중근 사령관을 향해서 아주 그냥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네. 똑바로 말해봐 이런 식의. 근데 제가 보기엔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 그래서 이제 부승찬 의원하고 설전이 붙었죠. 설전이 네.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혜병 죽인 거 당신 아니야. 맞아요. 그런 얘기 나왔죠. 싸가지 뭐 네. 뭐 별의별 얘기가 막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각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이제 자기 살 길인가를 선택한 거고 곽준근과 그다음에 이진우 같은 네. 경우에는 윤에게 편승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김용현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의 태도인 거죠. 근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지 아니면 태도를 바꿀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굉장히 각자 서로 다른 각자 도생의 네. 선택을 하고 있다. 각자 도생도 있지만은 곽종근과 이진우는 상당히 다른 캐릭터예요. 캐릭터 자체도 네. 아시다시피 이진우는 그 아버지가 육사 21기 출신이고 대수장. 그 대한민국 수호 장성단 모임의 총책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진우 사령관이 수방사령관 간 거는 대다수 군인들은 아빠 찬스로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분명히 저 1차 진급자도 아닌 사람이 막차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인사였고 이런 어떤 것들이 어떤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는 일단은 어떤 주변의 어떤 배경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다음에 이 수방사령관이 이렇게 지금 와서 변명할 거라면은 이전의 진술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앞에 한 얘기들이 다 있는데. 뭐냐 하면은 4명씩 한 명을 잡고 끌어내라.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자기는 불쾌했다. 원래 안에는 특전사가 그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기들은 경비 목적으로 군사경찰대대를 출동시켰는데 왜 대통령은 나한테 전화해서 끌어내라 그러냐. 우리 외곽경비인데. 외곽경비인데.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더 증거를
자백해버린 구체적인. 거거든. 더 자백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내 임무가 아닌데도 심지어 저한테까지 네. 전화해서 의원들 끌어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방 속보로 들어온 내용들이 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병력 투입은 적법하다고 했다는데 이게 앞에 했던 얘기랑도 비슷합니다. 오늘 초두에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해서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시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 재판이 공판 준비 기일까지 열렸잖아요. 결국은 나도 주요 임무 종사자고 죄책을 덜기 위해서는 그 지시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환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고 대목이 가장 우리의 분노샘을 자극하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제노사이드 그 저 뭐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고 나치에서도 있었고 그런데 모든 전범들의 변명이 그겁니다. 명령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해도 네. 되는 줄 알았다. 아니 그 저기 뭐야 심지어 베트남전에서 그 저기 한 마을에서 70명을 민간인 학살을 한 미군들이 한 개 중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헬기로 그 중대를 철수시키러 온 헬기 저기 조종사가 보니까 미군이 민간인을 막 죽이고 강간하고 뭐 온갖 그 학살을 다저지르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거 하지 마 이랬더니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야. 넌 참견하지 마. 그래가지고 심지어 헬기를 다시 띄워가지고 그 학살하는 미군을 향해가지고 저기 경고 사격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까지 이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학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령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전범 재판에서 1년형밖에 선고를 안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무수한 이런 사례를 보면은 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도 있지만은 명령에 복종했다. 국가는 항상 선하고 절대적이다. 이런 어떤 그 얘기를 다 하는 게 99%예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전쟁법이란 게 생기고 군의 어떤 그 저기 형법이라는 것들이 왜 매년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 게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런데 고위 장성이 사령관이 이제 와가지고 명령이고 대통령이 법 전문가니까 의심이 없었다는 얘긴데 이런 게 여태까지 반인류 범죄의 대다수가 얘기하는 하나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난 그게 가장 분노한. 아니